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낸 백낙청 회화록 제8권을 두고 창비 편집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원래 회화록 편집에도 관여한 창비 편집국의 강영규 전문위원을 모시고 공부길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계속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의원은 잘 알겠지만은 이 공부길이라는 거는 찾아오신 분이 질문도 하고 논의를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도 하시고 여는 발언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그래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의 편집 전문위원으로 있는 강영규라고 합니다. 2005년에 편집자로 입사를 했고요. 문학하고 인문, 개간지 출판부에서 일을 했고, 재작년부터는 이제 출판 업무에 더해서 창비 편집자 학교 등등의 이제 편집자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길에서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4월에 출간이 된 백낙청 회화록 8권, 제8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화록은 2007년에 처음 5권 책이 나왔고요.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17년에 6권하고 7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이제 제8권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2005년에 창비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책이 이제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 신참이니까 이제 선배들 지시에 따라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구하고 수록할지 허락을 구하고 원고 입력하고 대조하고 그다음에 그 원고들의 이제 사실관계 틀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6권하고 7권이 나온 2017년에는 제가 문학출판부에 속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관여를 하진 않았고요. 이번 8권 작업 때는 다시 이제 기초 목록을 조사하고 하는 준비에 힘을 보태기도 했었습니다. 권마다 600면이 넘는 커다란 책들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그래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백낙청 회화록은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좌담, 대담, 토론, 인터뷰 등등을 이제 엮어낸 책인데 1권의 첫 회화 1968년 1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제8권 마지막 회화가 2022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화와 마지막 회화가 5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져 있고 제가 좀 훑어보면서 헤아려 보니까 이름을 밝히고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만 200명이 넘는 그렇게 방대한 대화의 기록입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 책을 보다 보면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 이중과제론 그리고 변혁적 중도주의 같은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담론, 사상의 궤적이 빼곡하게 드러나 있고 이것은 이제 선생님 사상의 궤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문학의 주요 쟁점이 거의 총망라된 그런 현대 사상사의 사료집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8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권이 나온 당시에 이 회화록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창비 편집부 안에서도 사실 그랬었고 저 또한 좀 그랬었습니다. 회화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회화 할 때만 쓰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 누가 회화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영어 회화 할 때 그 회화다라고 설명하는 좀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자를 보면 모일회의 말승화입니다. 그래서 사전상으로는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화, 대담 이런 말은 누군가를 앞에 놓고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조금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이 드는데 회화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둥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어감이 들어서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선생님께서도 이 회화를 요즘에 좀 다시 살려서 써봄직한 좋은 말이다라고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대화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공부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회화록이라는 제목을 쓰신 이유, 그리고 그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회화라는 말이 지금도 조금 낯선 거 아니에요? 강 의원? 예. 조금 아까
내 회화록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 우연인지 어떻게 나온 표현이 방대한 대화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방대한 회화가 맞죠 사실은. 예, 예. 회화가 제일 넓은 개념일 거예요. 대담, 뭐 대화, 좌담, 토론, 인터뷰 다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데 이게 원래 우리 쓰던 말이거든요. 아마도 영어 회화라는 거를 너도 나도 배우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딱 붙어져서 영어 회화만 회화하고 한국어로 하는 회화는 회화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모일회, 말씀화 그랬는데 그 모일회자는 모인다는 뜻도 되고 또 만날 회도 되니까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도 회화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도 회화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이 좋은 말을 영어 회화에 밀려가지고 버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제 생각에서 그걸 썼는데요. 사실 나 개인의 삶에서는 이 회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지 편집을 하면서 사실 내가 많은 좌담이나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잡지를 편집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지면을 통해서 나가지 않아도 내부에서나 또는 외부 사람들 만나서 수많은 회화를 거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내 글쓰기도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나왔고 그래서 내 개인의 삶에서는 이 회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화가 모든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대화하고 회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대화는 원칙적으로는 이건 1대1에 서로 만나서 하는 거고 영어로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얼로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물론 서양 전통에도 보면은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거를 플라톤이 처음에 그거를 이제 대화라고 특징을 지었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건 대화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고 동양 전통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또 뭐 공자의 논어 같은 걸 보면은 주로 이제 그 공자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인데 이분이 일방적으로 강의하시는 일이 드물고 또 누구하고 뭐 1대1에 대화는 물론 하지만은 대개 보면은 제자들하고 회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건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가 다른 게 아닌가. 우리는 내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화라는 게 오히려 대화보다 기본이다. 대화라 그러면은 1대1로 만난다는 뜻뿐 아니라 뭔가 이게 대결의 개념이 들어가요. 너하고 대결해가지고. 또 플라톤의 다이얼로그스, 대화편을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인물이 등장하는데 초기의 몇 편 빼고는 그게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플라톤의 대변인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되게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변해가지고 대결을 해서 논변을 펼치고 그리고 항상 소크라테스가 이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답장 너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태도 같아요. 우리는 가령 도를 닦겠다고 또는 도를 배우겠다고 절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해줘. 뭐 불이나 떼라 그러고 물이나 길러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스승과의 어떤 유대가 성립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강연이나 뭐 그 경전을 놓고 가르치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특별한 거 그런 시간이 있고 대개는 뭐 툭툭 한마디씩 주고받고 또 회화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선생한테 뭐 배워가지고 또 동료들끼리 그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회화라는 게 내 개인의 삶에서도 글쓰기를 하다가 여력이 남아서 회화하는 게 아니라 회화가 기본이 되고 난 내 글쓰기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글쓰기 경험에 기본이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지 않은 글도 있어요.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펼치고. 그런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서양식이죠, 그게. 예. 그래서 나는 이 회화록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저서를 가지고는 차마 그렇게 내놓고 자랑을 못 하는데 회화록을 놓고는 마음대로 마음 놓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 혼자의 작업이 아니고 일종의 집단 지성의 산물이고 또 그 집단 지성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대결식의 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결의 편집자들이 그렇게 기획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세운 경우고 창비의 좌담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회화의 성격이 대개는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회화록이라는 걸 냈고 또 그걸 회화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난 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기억이 제가 편집 말단 사원이었을 때에도 선생님께서 어떤 이제 사회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대화를 이제 많이 저 같은 직원들한테도 많이 대화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들고요. 그 회화록이라는 것 제가 좀 비슷한 어떤 책들이 있을지를 좀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는 좀 드문 편입니다. 근래에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김대중 회화록이라는 책이 2018년에 이제 5권으로 나온 바가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경우고 대체로는 이제 전집이나 저작집 중에 이제 부록처럼 한두 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아니면은 그것과는 별개로 별권으로 이제 단행본으로 대화집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대체로는 이제 대담이나 좌담을 어떤 주 저작으로 여기지 않는 뭐 그런 경향과 풍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나온 회화록이기 때문에 더 이채롭고 또 그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저도 좀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8권의 회화록을 목록을 좀 훑어보다 보면은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나 지식인, 사회운동가들이 이제 몇몇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다는 소개해드릴 수 없겠지만 가령 첫 권의 첫 회화 여기서는 이제 불꽃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선우위 선생과 대담이 실려 있습니다. 백낙천 회화록 1권에서는 작가 선우위와 마주 앉다라는 제목이지만 원래의 대담 제목은 작가와 평론가의 대결. 네, 맞아요. 네, 부제론. 네. 사상계 잡지에서 예. 그 좌담을 기획하고 예. 실었는데 예. 그 잡지가 정해준 제목입니다. 그게 예. 대결해서 싸우는 걸 가지고 예. 좀 장사를 해보려는 예. 의도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보수 언론인의 전형이라고 꼽히는 선우위 선생과의 이 대담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1968년에 있던 대담인데, 요 당시에 이제 선우위 선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적인 전후문학의 소설가이자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었고 나이는 40대 이제 중후반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30을 이제 넘기신 서울대 물리대 전임 강사였고 68년이니까 그 두 해에 이제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시면서
혜성같이 이제 등장을 하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요 지면 기획자도 대결이라는 제목을 이제 붙여서 그런 거를 좀 눈길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제가 문학의 현실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로서는 이제 좀 핫한 그런 주제를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요 대담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대담을 마치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사상계의 발행인이자 주관인 분이 부한혁 선생이었어요. 그분은 장준하 선생하고 친구인데 장준하 선생이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분도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오적 사건으로 감옥살이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를 굉장히 아껴주셔가지고 참 그때 나야 뭐 갓 등단한 젊은 평론가고 손우희 선생은 독립문학상도 받고 그때 이미 굉장한 선배고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니까 사회적으로도 저간 분인데 아마 그런 이제 흥행 같이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담을 만들어주셨는데 참고로 이 대담이 보현 TV에서도 다뤄졌죠. 보현 TV에서 내 회화록을 가지고 첫 권의 첫 번째 대담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목도 대결이라고 붙였고 처음부터 뭔가 불꽃 튀는 논쟁을 기대하고 했는데 뭐 논쟁이 불꽃 튀었다고 볼지 논쟁을 했죠. 거기서는 논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요. 68년이면은 물론 유신 이전이지만은 그때 분위기가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냥 사르트르 그러면은 그때 68년 당시 사르트르는 아주 내놓고 막수주의자였어요. 그다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그건 빼고 그냥 뭐 저항문학, 참여문학 하는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독자들이 보면은 아유 뭘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이렇게밖에 말 못하나 싶은 거 있을 텐데 물론 그 시절에 내가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요즘 독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판정은 독자들이 하실 일인데 정말 대결에서 누가 이겼냐 뭐 이겼다는 게 뭐 한 사람이 KO로 이긴 건 아니고 판정을 한다면 누가 더 우세했는가 이런 판정은 독자들의 몫인데 나한테 유리한 판정을 해주신 분을 딱 하나 꼽으면은 김수영 선생이었어요. 상대가 안 되더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나를 편애하는 분이었으니까 일권에서 박형규 목사님하고 대담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보현 TV에서 다뤘죠. 그건 대결은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다목적 대화였습니다. 그때는 박형규 목사님의 그런 활동이나 생각이 전혀 신문에 보도가 안 될 때 그런 그 언론의 역할도 했고 또 뭐 사상적인 컨텐츠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두 편은 보현 TV에서 딱 집어서 다뤄주신 게 있고. 예, 그 외에도 제가 초기 권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예, 말씀하신 그 두 편의 회화 외에도 가령 이제 1권에서 여성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회화도 있었고요. 70년대에. 그다음에 2권에서는 이제 80년대 남북한의 평화교육과 군축이라는 주제, 그리고 3권에서는 생태 이게 위기, 좀 시대의 쟁점을 선도하는 회화들이 초기서부터도 많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1권의 그 두 회화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회화들에서도 어떤 시기, 어떤 회화가 조금 기억에 남으시는지 그거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일본이 그 주로 70년대 아닙니까? 예. 68년에 첫 회화가 있는데 그게 68년 월간지 1월에 나왔으면 67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67년 그러니까 창비 창간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70년대 창비 폐간할 때까지가 아마 일본에 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좌담을 참 많이 했어요, 창비가. 그리고 한 번 하면은 원고지로 한 뭐 400매, 500매 했습니다. 그때로서는 창비가 개척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좀 지내다 보니까 뭐 노드나드가 해서 했고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너무 긴 거는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좌담을 하더라도 훨씬 덜 길게 짧게 하는데 그런 그 창비의 대형 좌담 중에 분단 시대의 민족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 1977년에 했는데 강만길 교수님, 김은 선생, 이영희 선생, 그리고 임영택 선생, 그리고 나 이렇게 했는데 분단 시대의 민족 문화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민족 문화 기행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여러 가지 얘기하자 하는 뜻으로 그런 제목을 지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이제 와다 하루키 선생 중심으로 창비 지원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시작은 김지하 구명운동에서 시작했는데 창비를 지원하는 뜻으로 처음으로 그분들이 엮어낸 책이 있어요. 와다 하루키 선생하고 타카사키 소지 고기 종사라는 분, 그분들이 낸 책에 이 좌담 전문이 실려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제연대라든가 동아시아 연대에도 좀 의미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되고, 이권에서는 지금 남북한의 평화교육과 건축 그 얘기를 하셨나요? 네. 예. 고려대 평화연구소라는 데서 학술회의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 분의 발표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토론자가 아마 4사람쯤 됐던 것 같아요. 김은창 선생이 사회를 하시고 4사람이 발표한 게 한 기록이죠, 이게. 그렇게 주목을 끄는 글은 아닌데 지목해 주시니까 반갑네요. 이권에서는 사실 이권에 제일 먼저 실려 있는 글이 김지하 시인하고 대담이에요. 실천문학이라는 잡지가 지금 거의 뭐 존재가 없지만은 원래 무크지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유실천문인협회의 기관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가서 개간지 등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간실천문학의 창간호에 김지하 시인하고 나하고 건두 대담을 했죠. 그때 정말 김지하 시인이 오랜 감옥살이 끝에 풀려나가지고 시도 활발히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대설이라는 또 야심작을 창비에서 냈다가 판금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김지하 시인이 이제 말년에 여러 사람 또 실망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기 전이고 한창 자기식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인데 그때 나하고 대화를 한 게 나는 지금도 좀 읽어볼 만한 게 아닌가. 특히 김지하 시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분의 말년에 뭐 언동 때문에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추모 행사도 하고 추모 행사 때 학술 발표도 하고 김지하 시인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김지하 시인에 대해 추모하고 평가하는 건 나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 추모 모임하고 평가 모임을 같이 하게 되면은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김지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이니까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나는 그 참 애정을 갖고 추모하면서도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이 연몽 선생이 창비에 김지하 작곡으로 쓴 그걸 정도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85년이면 뭐 벌써 40년이네요. 40년 전입니다만은 김지하 시인하고 나하고 대담했던 이런 게 또 참고할 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저 3권에서는 생태계 위기와 민주운동의 사상. 그 생태계 문제 가지고는 내가 또 외국의 석학들하고 한 게 있어요. 그 3권이었나 4권이었나. 그거하고 이렇게 짝으로 읽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1, 5권
또는 뭐 7권까지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8권은 조금 최근에 낸 건데 사실 매수로 보면 이게 제일 얇죠. 그런데 5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2017년부터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에 7권, 2017년 전반까지 7권에 실렸고 그러고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 해에. 그게 좀 사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대개 평균 5년에 한 권쯤 돼요. 16, 7권은 10년 만에 두 권이 나왔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좀 얇잖아요. 얇고 그나마 뒤에 보유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박태진 선생 시인 그분하고 그건 뭐 짧은 조선일보에 나왔던 대담 같은 거. 난 깜빡 잊어버렸다가 지난번에 뭐 무슨 계기로 알게 돼서 그런 것도 싫고 안병직 교수랑 대담 그건 이제 상당히 대결적인 요소가 있는 회화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좋은 아까 79년에 여성 문제 가지고 저담한 거 사실 79년에요 나는 그만한 여성 문제 논의가 없었다고 봐요. 그러고는 여성 문제를 내가 별로 안 다루다가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내 스스로 생각해 너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그 보유 3편을 넣어서 여기 이제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다른 책에 비하면 얇은 편인데 사실은 이 시기에 내가 회화를 소홀히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딴 시기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내가 인터뷰어가 돼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 단행본을 아예 하나 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을 좌담하고 거기 좀 보충 자료까지 끼워서 단행본을 하나 냈죠. 한국어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빼고 나니까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 다 모아서 이것밖에 안 됐지만은 회화가 내 삶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는 오히려 근년에 와서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해진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이거를 내 주절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이걸 주절하 그러면은 야, 저 친구 얼마나 저술이 빈약하면은 이걸 좌람한 거 뭐 이거 온갖 다 이렇게 참 잡다하게 모아놓고 그걸 주제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하지만은 나는 이 회화록 8권은 나머지 내 글하고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강 의원이 회화록을 가지고 나하고 얘기하겠다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